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중력에 대해서 학습을 하셨고요. 이 중력에 이어서 자유낙하 운동과 수평으로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학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거 한번 찍었는데 다시 찍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오늘 이 수업은 버벅거리지 않고 잘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학습했던 내용을 잠깐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던 게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중력에 대해서 학습을 하셨고, 중력 전에는 역학적 시스템이라고 하셔서 역학적 시스템이 힘에 의한 그 물체 간의 상호작용, 어떠한 법칙들에 의해서 우리가 규칙적으로 질서정연하게 유지되고 있는 체계라고 했고, 그 중에 우리 다양한 마찰력, 전기력, 부력 이런 힘들 중에 우리는 특별하게 이 단원에선 중력이라고 하는 애를 데려올 거라고 얘기했어요. 중력은 만류 인력이라고 하는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중력이라고 했고, 지구와 물체 사이에서는 지구의 질량이 굉장히 크고 지구의 반지름에 비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체, 지표면에 붙어 있거나 지표면에 좀 떨어져 있다고는 하지만 지구의 반지름은 우리가 약 극지방과 물론 적도지방이 다르긴 하지만 약 6,400km라고 지칭을 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거에 비해 우리가 지표면에 떨어져 있는 길이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4층 높이도 한 10m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들에 비하면 거리는 좀 무시가 가능하더라. 그래서 정리를 해서 우리가 이걸 수식으로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중력이란 힘은 중력상수라는 보정상수가 있고, 원래는 거리 R1과 R2의 거리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리의 차는 거의 지표면 부근이기 때문에 지구의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하고 지구의 질량 곱하기 우리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는 형태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표면으로부터의 거리가 어떻게 되면, 거리가 멀어지면, 즉 이 수치가 커지면 당연히 중력의 크기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더라. 얘는 무슨 관계예요? 반비례 관계예요. 그쵸?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중력값은 훨씬 더 많은 제곱배만큼 감소하게 되더라. 얘가 당연히 2배가 커지면 나는 몇 배? 4분의 1배로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수식을 외울 필요는 없지만 수식으로 정리를 하면 좀 편리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한번 정리를 해드렸었고요. 그 다음 이 중력의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를 공부하기 위해서 속도에 대한 개념, 변이와 빠르기를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하셨고, 중력은 한 방향이야 얘들아. 지구 중심이란 한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변이를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됐어. 그래서 우리가 속력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그냥 이용을 해도 별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속력에 대한, 속도에 대한 차이점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얘네들의 물체가 중간에 힘을 받으면 걷고 있는 친구를 뒤에서 힘을 가해서 밀어주면 빠르기가 더 빨라지지. 그치? 그런 것처럼 가속도, 속도의 변화는 어디에 의해서? 가해지는 힘에 의해서. 그래서 힘의 방향과 힘의 크기에 의해서 우리는 조금 차이가 생길 수 있고, 어디에서는 우리가 지금 학습하시는 중력에서는 중력의 힘은 늘 어떻더라? 힘이 일정하게 지구 중심으로 당기는 일정한 힘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얘네를 이야기하시면 등가속도 운동까지의 개념까지 우리가 이 부분을 공부하기 전에 학습을 하고 오셨어요. 늘 가속되는 힘의 크기가 늘 같은 에너지라고 하시면서 가속도를 계산하는 식도 공부를 하셨죠. 가속도를 공부하는 식은 어떻게 되더라? A는 모분의 시간, 일정한 단위 시간 분의 T2분의 T1에서 그때 발생하는 속력의 변화값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단위 시간, 그래서 델타 T라는 걸 어차피 계산을 해내면 1초라는 단위 시간 동안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거예요. 속력 변화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고 학습을 하고 오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페이지로는 우리가 한 페이지 정도 학습을 하셨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자유낙하 운동과 쉽게 얘기하면 수평으로 던진 물체를 설명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기초 학습을 하셨어요.
자, 이제는 우리가 그러면 실제 중력을 받아서 이동하는 운동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는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하는 건 그냥 말 그대로 물체를 내가 들고 있을 때, 제가 지금 열쇠를 들고 있거든요. 열쇠를 놓으면 어떻게 된다? 열쇠가 떨어지게 된다. 지구 중심 방향으로 당기는 힘, 만류 인력,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떨어지게 되죠. 즉,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뭐라는 표현을 했냐면요. 우리 교과서에서는 지표면 부근에서 가만히 놓은 물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지표면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좀 파악하셔야 되는데, 지표면 근처에서는 우리가 뭐를 공기의 저항이 작용하지 않을 때, 즉 공기의 저항이 없을 때 물체를 내려놓으면 작용하는 힘은 공기의 저항 방해하는 힘이야. 이건 쉽게 얘기하면 떨어지는 걸 방해하는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오로지 작용하는 힘은 뭐밖에 없어? 중력밖에 없어. 자, 이 중력만이 작용하는 물체가 운동하고 있을 때 이 중력이라는 힘만 작용을 하면 당연히 이 물체는 어느 방향? 중력의 방향으로 작용을 할 거고, 그 중력의 크기가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물체는 중력 방향, 지구 중심 방향으로 등가 속도 운동을 한다 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에 정의되어 있는 사전적인 의미의 자유낙하 운동이에요. 자, 그러면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자, 지금 물체가 있어요. 질량이 m이라고 하는 물체가 있습니다. 자, 이 물체는 지금 이 위치를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요. 아, 나는 아직 내가 손으로 열쇠를 잡고 있는 거랑 동일해. 자, 나 여기를 0초야. 아직 운동을 시작하지 않은 0초의 상태야. 자, 0초의 상태일 때 얘의 지금 속력은 어떻게 될까요? 얘 속도 어떻게 될까요? 이쪽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작용할 거니까 어차피 있고, 속도라고 하는 건 지금 얼마? 0m/s. 아직 움직이지 않으니까 0m/s가 되겠죠. 자, 그런데 내가 지금 현재 1초 단위로 사진을 찍고 있어. 그래서 처음에 1초, 0초일 때 사진 한번 찍었고, 그 다음 1초 뒤에 사진을 찍었어. 그 다음 또 다음에도 사진을 몇 초 뒤에? 1초 뒤에 찍을 거야. 우리 슬롯 모션이라고 하나요? 네, 우리 사진 찍는 기능 중에 그런 거 있죠. 핸드폰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일정 시간에 따라서 사진을 찍어서 실험의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는 걸 어떠한 방법이라고 하냐면 다중섬광 사진을 찍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지금 하는 건 물론 제가 만들어 놓은 거긴 하지만 일정 시간 간격으로 사진을 찍어서 공의 위치, 운동하는 공의 위치를 찍고 있는 다중섬광 사진을 한번 표현을 해봤다라고 해봅시다. 사진 촬영을 통해서 일정 시간에 따른 공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1초 뒤에 여기 지점에 딱 도착을 하는 공을 확인을 했어. 그럼 나 1초라는 시간이 지났죠? 그래서 얘의 속력을 한번 측정을 해봤어. 그랬더니 얘의 속력이 얼마가 되는 거야? 9.8m/s라는 속력을 측정을 해냈어. 이건 MBL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또 다중섬광 사진으로 1초 뒤에 사진을 찍었어. 1초 뒤에 사진을, 그러니까 지금은 0초에서부터 시작하면 1초 간격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2초가 됐겠죠. 이때의 위치에서의 뭐를 한번 확인해 봤더니, 속력을 확인해 봤더니 19.6m/s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속력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있죠. 이 지점과 이 지점에서의 뭐를 거리를 한번 측정을 해봤더니 거리가 몇 미터? 9.8m 정도 움직였더라. 실제로는 9.8m 실험을 할 때 이렇게까지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교실 안에서 실험이거나 하면 센티미터의 단위긴 하지만 우리가 속력의 단위를 미터/s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미터/s로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러면 그 다음 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다음에 거리를 측정해봤더니 그 거리가 얼마가 되는 거야? 19.6m로 이동한 거야. 그래서 1초에서 2초 사이의 간격 동안 이동한 속력을 확인했더니 19.6이라고 하는 평균 속력을 가지고 우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그러면 세 번째는 이 위치에 사진이 찍혔으니까 몇 초가 될 거고 3초가 돼서 그냥 지표면에 도착을 했다라고 칩시다. 여기 지표면에 도착을 했습니다. 높이는 0이 되겠죠? 이때에 이동 거리를 확인을 해봤더니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29.4m/s, 즉 29.4m만큼을 이동했더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되십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3초 지점에서 2초와
3초 사이에 1초 동안의 이동 거리를 가지고 속력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속력 잊지 않고 있지? 이거 했어요. 그쵸? 시간분의 거리를 수정했더니 29.4m/s가 나온 거예요. 자, 이렇게 다중성광 사진을 찍으면 길이, 일정한 시간 동안의 길이를 이용해서 우리는 각각의 속력을 파악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얘가 아무런 힘이 작용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죠. 얘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우리 여기에서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했냐면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한다라고 했어요. 즉, 내가 손에 잡고 있을 때는 물론 0초였지만 손에서 딱 띄는 순간 어떠한 힘이 가해진 거야? 중력이라고 하는 힘이 가해진 거야. 그러니까 그 힘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결국 속력이 얼마가 된 거예요? 0이 아니라 9.8m/s로 증가를 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때의 힘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죠. 어떻게 해요? 이때 작용한 중력이 어떻게 된다라고 했어? 물론 수식은 계속 외우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나오고 있지만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얘의 지구의 반지름, 얘의 거리에 대한 개념은 지구의 반지름이 때문에 작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무시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이건 모든 과학자들이 무시하기로 한 데이터예요. R제곱분의 지구의 질량 곱하기 물체 M의 질량이 되겠지. 이 힘이 작용을 했어. 자, 그래서 여기서 결과가 속력이 이렇게 힘이 작용을 했더니 힘의 방향과 그 힘의 크기에 따라서 뭐에 속력 변화가 발생을 한 가속도라는 게 지금 속력이 가해지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 지점에서 다음 2초로 갈 때도 생각을 해보시면 이 다음에 갈 때도 어떤 힘을 받았어요? 중력의 힘을 받았는데요. 중력의 힘은 뭐? 얘도 똑같이 중력 가속도가 존재를 할 거야. 중력 상수가 존재를 할 거고 R 제곱분에 얘 곱하기 얘의 힘이 작용을 한 거지. 그러면 0초일 때 작용하는 힘이나 1초 뒤에 작용하는 힘이나 결국 같은 힘이 계속 전달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속도는 계속해서 어떻게 돼서 증가를 해서 결국 얼마가 된 거야? 그만큼 더 많은 길이를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할 수 있었고 19.6이라고 하는 것만큼 즉 얼마의 속도의 차이가 지금 발생을 했죠? 속도의 차이라고 하시는 델타 값을 사용을 하시는 수학적 기호를 사용을 했고요. 9.8m/s만큼 증가를 했어요. 맞나요? 1초라는 단위 시간 동안의 우리 이동이다. 1초라는 시간 동안의 이동이다. 라고 하시면 1초를 계산해서 결국 가속도가 얼마가 된 거죠? 9.8m/s의 제곱으로 증가를 했다. 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2초 때에는 힘이 작용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때도 힘은 작용합니다. 얼마만큼의 힘? 중력의 힘. 근데 이때에도 이 중력의 힘에도 마찬가지지. 괜찮아 얘들아? 내 손가락에 의해서 얘가 눌리는 것 같아. 끊지 않겠어. 예전 같으면 끊고 했겠지만 이제 나는 끊지 않을 테야. 근데 다 날라가 있겠지? 자, 이렇게 정리했었으니까 우리 여기에서 19.6이었죠? m/s라고 했고 얘 29.4m/s라고 했어요. 자, 얘 2초, 얘 3초. 자, 2초의 시간일 때에도 마찬가지다. 힘의 크기는 뭐다? 힘은 얘의 반지름 무시한다라고 했고 지구의 반지름만 고려해서 똑같은 힘이 지금 작용하고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힘이 또 작용을 하니까 힘의 방향으로 속력의 변화의 크기가 발생을 했네요. 그러면 이 속력 변화 한번 계산을 해보면 속력 변화 어떻게 되죠? 속력 변화인데 어디에 따른 속력 변화? 단위 시간. 그 단위 시간이 얼마였고 1초였고 속력 변화 한번 계산을 해본 이 데이터가 바로 뭐예요? 가속도의 데이터죠. 가속도를 계산을 하시면 3초에서 2초 빼니까 몇 초? 1초. 그 다음 나중에 속도가 얼마? 29.4. 거기서 얼마? 19.6만큼의 여기 단위 그냥 다 묶어서 갈게요. m/s가 되시겠죠. 그럼 얘도 속력 변화가 지금 얼마가 되지? 9.8 m/s의 제곱이 되시겠네요. 이렇게 증가를 한 거예요. 즉 가속도가 여기에서도 9.8, 여기에서도 9.8, 여기에서도 9.8. 즉 일정하게 가속이 되는데 그 가속되는 정도가 지금 얼마로 같아요? 9.8 m/s로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운동이라고 하자? 등가속도의 운동이라고 하자라고 하시는 것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중력가속도라는 단어를 특정적으로 사용을 해요. 중력가속도가 뭐냐?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속력이 몇 초일 때마다 1초일 때마다 얘네들을 측정을 해봤더니 그게 약 얼마만큼씩 9.8m/s만큼씩 증가를 하더라. 그래서 이 중력이 가속되는 게 단위 시간에 따른 속력의 변화량으로 중력 가속도, 등가속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얘는 일정하게 달라져. 그래서 그 중력 가속도의 크기가 얼마가 되더라? 약 9.8m/s의 제곱이 되더라. 자, 여기서 왜 약이 붙었는가? 이거는 왜요? 우리는 중력이 극지방은 반지름이 다소 짧고 적도지방은 반지름이 좀 길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뭐 38도 사이, 뭐 40도 좀 안 되는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얘네 위치에는 반지름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겠지. 적도에 비하면. 극지방에 비해는 늘어날 거고. 그래서 위도에 따라서의 중력 가속도 값이 좀 달라요. 그래서 거리가 훨씬 더 가까운 극지방, 90도 뭐 이렇게 되는 극지방, 뭐 80도 정도로 우리가 8, 90도 극지방을 한번 얘기를 해봤을 때 얘네들의 중력과 속도는 한 9.8 띠띠띠띠 이렇게 해서 미터/세크의 제곱이 나오고요. 적도에서는 얘네들이 9.78 얼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의 평균치를 계산을 해봤더니 뭐 0.05 차이잖아. 가장 넓은 곳과 가장 좁은 곳을 했을 때 그래서 약 우리는 기본적으로 9.8 미터/세크의 제곱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 따라서 9.8로 계산하면 너네가 좀 힘들 수 있어.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대부분 뭐를 표현해 놓고 친절하게 단이라고 표현을 해 놓고요. 뭐 중력 가속도라고 하는 기호를 사용하시면 우리가 그래비티인가? 뭐라고 하셔서 뭐 G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중력을 영어로. 네, 그 앞 글자를 따서 우리가 기호 G라고 표현을 해서요. 얘네들을 우리가 9.8로 계산을 하라고 하면 9.8m/s라고 제시를 해주고요. 아니면 이게 복잡할 땐 중학교 때는 이렇게 많이 계산하셨을 거예요. 10m/s의 제곱. 뭐 고등학교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 이 단서 조건을 보고 중력가속도는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력가속도는 대부분 그냥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G라고 표현을 하고 실제의 평균값을 얘기하시면 9.8m/s의 제곱이 되더라 라고 하시는 것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유낙하 운동을 할 때의 중력과 속력의 관계를 한번 살펴볼까? 이 마지막에 의미하는 게 무슨 말인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셔야겠죠. 아이고, 미안해요. 여기 옆에 우리 새로운 게 나올 거라서요. 여기 살짝 지우고 같이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는 우리가 질량이 서로 다를 때야. 그래서 질량을 2배로 증가시켰어. 자, 2배로 증가시킨 상태에서 동일한 위치에 지금 여기는 몇 초라고 했습니까? 0초라고 얘기를 했죠. 0초일 때에 얘는 정지 상태 0m/s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이동거리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얘를 내가 손에서 딱 내려놓는 순간 얘도 무슨 일이 발생할 거예요?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작용을 할 거고 지구 중심 방향으로 그 힘에 의해서 이동거리가 발생을 하는 물체의 운동이 시작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다중섬광 사진을 통해서 동일하게 몇 초 뒤에 1초 뒤에 한번 사진을 봤어요. 그랬더니 M일 때와 2M일 때 질량이 2배로 증가했는데 똑같이 1초일 때를 봤더니 이동거리가 얼마구나? 9.8m인걸? 그래서 최종적으로 1초 위치에서 내가 측정을 해봤더니 1초라는 시간 동안에 9.8m를 움직였어. 9.8m/s가 나오네요. 그 다음 또 2번째 사진을 찍었어요. 그랬더니 여기 어디? 2초의 위치에서 나왔는데 이동거리를 측정했더니 이동거리가 얼마가 되는 거야? 같네. 19.6m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1초와 2초 사이에 움직인 속력을 계산했더니 1분에 19.6m라고 하셔서 1초에 19.6m/s가 나오네요. 그 다음 또 얘도 몇 번째로? 3번째로 떨어뜨렸어요. 3번째로 떨어뜨렸더니 어떻게 되는 거야? 3초가 됐는데 여기 지표면 도착을 했는데 이동거리가 동일하게 얼마? 29.4m인데 그럼 2초와 3초, 1초 동안에 속력, 이동 거리의 변화를 통한 속력값을 냈더니 29.4m/s가 나왔어 라고 해석하실 수 있는 거죠. 결과 같아요. 즉 실제 실험을 해봤더니 중력가속도라고 하는 애가 물체의 질량과 관계가 없다며. 선생님 근데 저는 납득이 안 돼요.
왜? 우리는 얘는 질량이 얘였잖아요. 그쵸? 그래서 힘이 요만큼이었어요. 그럼 얘는 같은 힘이에요? 같은 힘 아니에요. 여기에 가해지는 F2라고 한번 해볼게요. 얘 M이네였으니까. 2M짜리에 얘를 하면 중력 가속도 어차피 같은 위치고 같은 지역이면 상관이 없어. 이 G값이 어차피 얘도 같은 거리기 때문에 반지름 고민할 필요가 없으시죠? 네. 생략해도 상관이 없어요. R 제곱이시고 그 다음 얘네들의 질량은 M 곱하기 2의 질량 2M인걸요. 그러면 질량이 2배 증가해서 나 힘의 크기도 F1보다 F2의 힘의 크기가 더 커요. 그쵸? 동일한 힘이 가해졌는데, 즉 힘의 크기가 더 커졌는데 왜 얘 이동하는 애가 더 많은 거리를 가지 않았어요? 라고 하는 부분이 궁금하실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여기에는요 하나의 종이컵이 있어. 종이컵은 가벼운 애지, 그치? 종이컵이 여기 딱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뭐 할까? 유리컵이 있다고 칩시다. 뭐 사기로 되어 있는 유리컵이 존재를 해요. 유리컵이 여기 하나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 얘 종이컵이 이렇게 존재를 해요. 자, 이 물체를 가만히 물체가 정지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물체를 움직이게 하고 싶어. 그래서 이 방향으로 동일하게 내가 힘을 한번 줘보려고 해. 자, 힘을 줬어. 자, 힘을 주는데 내가 여기에서도 손가락으로 한번 이렇게 통 튀는 정도로 내가 힘을 줬어. 이렇게 꿀밤 때리듯이 이렇게 통 날렸을 때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마침 또 여기 종이컵이 있네. 심지어 물이 약간 있긴 하지만 내가 통 쳐. 그럼 이동을 하겠지. 그래서 얘가 이동을 해서 내가 통 같은 힘으로 내가 딱 가해서 통 한번 손으로 뭐 이렇게 해서 통 쳤더니 삐꾸가 되었네. 얘가 요만큼의 이동 거리가 발생을 해서 움직였어. 자, 그리고 또 내가 마침 유리컵을 또 가지고 있네. 자, 유리컵을 내가 이렇게 통 쳐. 그랬더니 이 유리컵을 내가 똑같은 힘으로 팅 쳤더니 얘는 요만큼 움직였어. 자, 같은 힘을 가해줘. 같은 힘을 분명히 가해서 통통 쳐줬는데 누구는 이만큼 이동을 하고 누구는 이만큼밖에 이동을 안 해. 왜 그럴까? 도대체 왜 그럴까? 힘은 똑같이 가해줬는데 동일한 힘이야. 힘의 크기 같아. 뭐 1N으로 내가 똑같은 힘을 가해줬어. 그런데 이동거리가 달라져? 왜 그럴까? 생각해봐야지. 누군가 막 대답하고 있었으면 좋겠다. 자, 왜요? 종이컵은 가볍고요. 유리컵은 무겁기 때문에 그래요. 그쵸? 가벼운 애는 적은 힘으로도 많은 이동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고 무거운 애는 같은 힘으로 가해줬을 때 종이컵을 늘린 만큼 같은 힘으로 내가 똑같이 가해줬지만 이동거리가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유리컵을 어떻게 해주고 싶다면 이동거리를 동일하게 만들어주고 싶다면 내가 동일한 이 위치까지 나 유리컵을 이동시키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될까? 얘한테 가해준 힘보다 여기에 더 큰 힘을 가해줘야지. 즉 힘의 크기가 증가를 해야 동일한 거리만큼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즉 힘이라고 하는 애가 되게 특이한 애야. 힘이라고 하는 애는 이 물체의 질량이 어떠냐에 따라 이 물체를 옮겨줄 수 있는 힘의 크기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같은 부분으로 되돌아올게요. 얘는 질량이 작고 얘는 질량이 무거운 애예요. 그런데 같은 거리를 이동시켜요. 그럼 힘의 크기가 같으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쵸? 얘는 적은 힘으로 이만큼의 거리를 움직일 수 있게 할 거고요. 얘는 질량이 큰 만큼 그만큼 더 큰 힘이 필요해서 같은 위치에 이동을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중력이란 애가 물체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지. 질량이 달라지니까. 하지만 질량이 무거울수록 더 많은 힘을 가해줘야 동일한 운동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구나. 그래서 힘은 더 크지만 무거운 물체를 이동시키는 데 필요한 힘만큼이 작용해서 동일한 위치에 도착을 하는 거야. 자, 그럼 여기 1초에 도착을 했을 때 얘한테는 힘이 없어? 아니지. 또 같은 힘이 작용을 할 거죠. 어떤 힘? 이러한 힘이 작용을 할 거예요. 힘의 크기 달라집니까? 힘의 크기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 동일한 힘으로 작용을 하면 또 그만큼 속도가 어떻게 될 거고 증가를 할 거고. 즉 여기도 EM일 때도 힘의 크기가 계속 일정하게 이 힘과 M과 EM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달라요. 얘 물체의 운동 하나 따로 보셔야 되고 얘 물체의 운동 따로 보셔야 돼요. 이 물체의 운동에서
힘이 일정하게 되니 당연히 결과적으로 무슨 운동이 발생을 할 거고 등가속도 운동이 발생을 할 거고요. 이 등가속도가 중력이라고 하는 힘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불러줄 거고 중력가속도라고 불러줄 거고 이 힘의 크기를 너네는 고생하지 않을 때 과학자들과 수학자들이 열심히 계산을 해서 얼마라고 나타냈고 9m/s 제곱이라는 데이터로 얻어냈고 우리는 이거를 뭐로 표현하고 G라고 하는 형태로 표현을 해보자. 그래서 중학교 때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위치 에너지 공부하셨을 거예요. 포텐셜 에너지라고 해서 위치 에너지를 우리 계산할 때 보면 이 위치 에너지 어떻게 계산했어?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그래서 9008m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질량 m이라고도 얘기했던 바로 그곳의 이 중력 가속도의 개념이 바로 여기서 나온 애예요. 그래서 자유낙하하는 물체는 물체의 질량이 얼마인지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자, 물체의 질량과 상관없이 모두 중력 가속도는 어떨 수밖에 없다? 같을 수밖에 없다. 왜? 그 물체 각각에 가해지는 힘이 어떻기 때문에? 일정하기 때문에 라고 하시는 거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자유낙하 운동이에요. 그래서 자유낙하 운동은 실험을 제가 직접 같이 해보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EBS 통합과학 실험의 영상을 같이 제시해 놓도록 할게요. 다른 강좌 중에 한 3가지의 강좌가 나올 거예요. 3가지 강좌 중에 EBS 실험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 자유낙하 물체 봤어. 그럼 이제 뭐 해봐야 돼? 그래프 그려봐야 돼, 얘들아.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0초일 때는 당연히 위치 0이었죠. 이동거리 없었어요. 자, 1초일 때 이동거리 얼마였습니까? 네, 9.8m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뭐 여기 이 지점을 우리가 9.8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럼 2초일 때 얼마였지? 우리가 여기서 그림을 보면 우리가 여기에 동그라미 있었고 여기에 동그라미 있었고 여기에 동그라미 있었고 야 밑바닥 더 밑에 이렇게 있었잖아. 그치? 여기 0초 1초 여기서 9.8이라고 해서 9.8m/s라고 했고 여기가 19.6m로 이동해서 19.6m/s라고 했지. 자, 1초와 1초 간격에서는 9.8 갖고 19.6을 갖지만 2초일 때 우리 0에서부터 거리를 계산하면 얼마예요? 9.8 더하기 19.6이시죠. 그러면 얼마가 될 거예요? 29.4만큼으로 여기에 위치가 되어 있겠네요. 자, 그러면 3초일 때는 얼마예요? 3초일 때는 29.4에 29.4 거리만큼이 더가 있었지. 그치? 그럼 얼마야? 58.8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있을 거야. 즉, 그래프를 나타냈더니 시간과 거리 그래프에서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프가 이것도 아니겠네. 그치? 이렇게 하면 직선이 만들어지지 않죠.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휘어서 나오는 그래프가 될 거예요. 그쵸? 제가 그림을 너무 멀리 잡았네요. 그래서 요거를 좀 다시 좀 예쁘게 그리시면 직선은 나오지 않을 테니까 이렇게 좀 이거 다 지울게요. 좀 너무 멀리 가 있지 않다라고 볼게요. 그래프 안에 좀 그리려고 좀 하다 보니 여기를 그렸더니 너무 좀 많이 그린 것 같아서 9.8 여기로 잡고 29.4 여기로 잡고 뭐 여기 이렇게 잡으면 약간 그래프가 이렇게 휘어지는 형태의 그래프가 가파른 기울기를 갖는 이런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즉 1차 직선의 형태가 1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의 직선의 형태는 나오지 않아요. 이게 바로 시간과 거리의 그래프예요. 그럼 시간과 속력의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요, 얘들아? 시간과 속력의 그래프를 하면 당연히 속력 0초일 때 없었고 1초일 때 속력 얼마? 여기도 9.8 좀 낮게 잡았어요. 여기가 9.8. 그럼 2초일 때 얼마? 2초일 때 19.6이었지. 그런데 9.8에서 얼마만큼? 딱 9.8만큼을 더 증가한 데이터가 되겠지. 그래서 9.8, 19.6이 될 거고 그 다음 3초일 때도 또 얼마? 29.4가 될 테니까 여기에 이렇게 요쯤에 이렇게 들어오겠네요. 근데 얘네들의 크기가 얼마? 9.8, 9.8, 9.8씩 증가를 하고 있지. 그래서 그래프를 그렸더니 이렇게 1차 방정식의 형태인 직선형의 그래프가 만들어지네요. 그럼 가속도는 어떻게 돼요? 가속도는 여기도 9.8만큼, 여기도 가속은 얼마야? 9.8만큼이었지. 그러니까 나는 0초일 때는 가속도, 딱 작용하는 힘, 중력 가속도 9.8. 이것도 너무 작게 잡았네. 자, 그러면 언제일 때도 1초일 때도 9.8, 2초일 때도 9.8, 3초일 때도 9.8. 그러면 이와 같은 그래프가 만들어지겠네요.
자, 이 그래프 너무 소심하게 제가 그린 것 같아서 데이터는 물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이 데이터 조금 높게 잡아볼게요. 여기를 9.8로 잡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게 바로 뭐야? 아, 가속도가 일정하네. 예보 등 가속도를 표현한 그래프가 되시겠네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그래프는 이렇게 다 그릴 수 있어. 그런데 과학에서 중요한 건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아니야. 수학이나 과학에서 다 중요한 건 뭐야? 그래프를 해석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예요. 그래서 그래프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우리는 수학에서 이 시간의 축을 뭐라고 하고 x축이라고 하고 거리에 대한 이쪽이 뭐가 돼요? y축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계산을 해요? 이 시간과 거리 그래프에서 얘가 곡선의 그래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의 기울기를 이렇게 계산할 때랑 이 위치에서의 기울기를 계산할 때랑 좀 기울기의 값이 다 달라질 거예요. 자, 요 우리가 1초일 때 기울기를 구한다면요. 이 1초 동안에 뭐가 되지? 즉 기울기가 뭐야? 1초 동안에 발생하는 x축의 증가량 분의 y축의 증가량이잖아. 그런데 얘는 지점마다 기울기가 다 어때? 달라. 그래서 여기는 순간의 기울기를 계산을 하셔야지만 우리가 시간분 y축의 증가량 분의 x축의 증가량 분의 y축의 증가량 시간분의 거리 시간분의 거리는 뭐야? 속력인데? 라고 계산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순간의 기울기를 구하는 건 우리가 수학에서 뭐를 이용하셔야 되냐면 미분을 이용해야 하는데 아직 미분을 배우지 않았죠. 그래서 공대를 지원하거나 이과를 가는 학생들은 학교에 가셔서 미적분 앞으로 배우실 거거든요. 2학년 때부터 아마 배울 텐데 굉장히 중요해요. 대학을 가면 아예 미적분 시간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이 미적분을 이수를 해야지만 공학수학에 들어갈 수 있거든. 자, 그래서 미분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인데 아직 공부를 안 하셨으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요구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자, 그 다음 선생님 그러면요 또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없나요? 뭐 시간 곱하기 거리? 이건 좀 안 되겠고요. 근데 원래 실제로는 여기에 면적도 계산을 하는 적분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얘는 면적 계산할 때 사용할 때 이것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물어볼 수 있는 건 그닥 없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는 그릴 수만 있고 내가 해석을 하는 건 우리 수준에서 못하는구나. 자, 그러면 옆에 페이지에 속력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속력으로 가봤더니 시간과 속력이야. 그치? 그래서 기울기 한번 1차적인 우리 기울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기울기 우리 얘기했어요. x축의 증가량 분의 y축의 증가량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걸 우린 여기서 해석을 하면 시간분의 뭐가 돼요? 속력의 크기, 변화가 되겠죠. 그치? 자, 시간분의 속력하니까 누가 떠올라요? 시간분의 속력하면 나는 알아낼 수 있는 애가 있는데 걔가 바로 뭐였지? 시간분의 속력 변화량 하면 누구였어? 그게 바로 가속도였잖아, 얘들아. 가속도를 알아낼 수 있구나. 그치? 자, 그래서 시간과 거리에서는 순간적 지점을 통해 우리가 순간 속력, 그 순간의 속도를 알아낼 수 있었는데 시간과 속력 그래프에서 봤더니 이 기울기가 얘기하는 게 바로 뭐구나. 나 이거 가속도식이었어. 얘가 나타내는 게 가속도를 의미하는구나. 기울기를 통해 가속도를 계산할 수 있는데 그 기울기가 어느 점에서나 일정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해석할 수 있는 건 가속도 운동을 하는데 그 가속도가 어떻더라? 일정하더라. 너 무슨 운동하고 있구나? 등가속도 운동하고 있구나 라고 해석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하나를 봤더니 선생님 여기서 또 우리가 볼 게 있나요? 네,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적분에서처럼 뭐를 한번 비교해 볼 때 면적이라고 하는 건 뭐야? 이 지점을 얘기했을 때 면적은 여기를 나타내는 거죠. 이 면적이 그럼 의미하는 게 뭔가 한번 보면 이 면적은 뭐예요? 2분의 1, 삼각형이기 때문에 2분의 1 곱하기 x축, 그 다음 y축의 증가량을 계산을 하시는 거죠. 그럼 동일하게 한번 식을 써볼까요? 이것도 날아갈 것 같아. 무서워. 자, 2분의 1 곱하기 x축의 증가량 시간이고요. y축의 증가량은 뭐예요? 속력의 식을 이용하네요. 선생님 근데 뭐 어쩌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다시 해석을 하시면 2분의 1 곱하기 시간 곱하기 속력을 한번 풀어내 볼게요. 속력이 뭐분의 뭐였지? 시간분의 거리. 이해됐고 이렇게. 그러면 시간분의 거리가 되시겠네요. 그러면 뭐야?
분모와 분자에 있는 것들이 약분이 될 거고요. 결국 이 면적이 의미하는 건 뭐가 되는 거지? 이동 거리를 의미하는구나. 즉, 이 면적을 통해 해석할 수 있는 건 바로 뭐더라? 얘네들이 이동한 이동 거리더라. 여기에서의 이동 거리 계산하면 여기에서의 이동 거리 계산하면 이게 바로 실제의 물체를 떨어뜨릴 때 이동 거리를 해석할 수 있더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면적을 통해서는 우리가 거리를 알아낼 수 있다는 정보 해석하셔야 돼요. 통합과학에서는 이 두 가지만 해석해내실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런데 어디요? 가속도 그래프도 물어볼 수 있어요. 가속도는 우리가 1초, 2초, 3초가 되던 상관없이 얘는 얼마로 일정했어? 여기서 앞에서 확인했지?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거 9.8로 일정해요. 그럼 기울기는 뭐예요? 기울기 0이에요. 등가속도 운동이란 얘기고 기울기에 변화가 없다는 건 어떠한 변화폭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기울기는 날렸어요. 그럼 이제 남은 거 누구? 얘도 마찬가지로 뭘 한번 볼까? 면적 한번 볼까? 자, 면적이 얘는 다행히도 삼각형이 아니라 어떠한 형태? 사각형의 형태이기 때문에 2분의 1을 계산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x축 곱하기 뭐야? y축이 바로 얘네 계산이고 얘네를 계산을 하시면 시간 곱하기 뭐가 됩니까? 가속도가 됩니다. 자, 이거 한번 해석 다시 해볼까요? 시간은 어차피 쪼갤 수 있는 거 단위 환산만 해주시면 되니까 이건 의미 없고요. 가속도는 뭐야? 시간분의 무서워. 송력이었지. 그러면 얘 지우시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얘네는 지워냈더니 얘는 뭐가 나오는 거야? 속력의 변화값이 나오지. 왜냐면 가속도는 뭐니까? 우리가 속력의 변화값이니까. 그치? 델타 2에서 델타 1, 델타 3에서 델타 2, 델타 3에서 벨로시티 3에서 벨로시티 1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속력 변화야. 즉, 이 면적이 의미하는 게 결국 뭐구나? 속력의 변화량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쵸? 자, 각각의 그래프의 해석이 있는데 여기에서의 그래프는 우리가 해석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얘 해석까지는 얘기하지 않지만 이 두 가지의 형태는 우리가 그래프 해석이 모두 가능합니다. 그쵸? 그래서 요거 그래프 해석은 시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고 해석해내실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 자, 이제는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수평으로 던진 물체는 일직선으로 연직 운동이랑은 좀 달라. 선생님, 연직 운동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예요? 자, 연직 운동이라고 하는 건요, 여기에서 좀 다루실 건데요.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이 연직 운동이라고 하는 개념을 보시면 연직 운동은 나비라고 하는 애를 떨어뜨린 거야. 이거 우리 중력에서 한번 얘기했었죠. 네, 납추를 떨어뜨렸을 때의 방향, 그러면 무슨 방향? 지구 중심 방향. 그래서 연직 방향이라고 하는 건 중력이 작용하는 힘의 방향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아까 전에 자유낙하 운동은 이와 같은 연직 운동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누구?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이야. 즉, 여러분들이 책상 위에 지우개나 있으시면 지우개를 꿀밤 때리듯이 톡 던졌을 때 어떻게 떨어져?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던 공을 앞으로 쭉 힘을 당해서 이렇게 밀어줬어. 그럼 어디로 떨어져? 포물선 운동을 하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 이와 같은 방향으로 떨어져. 자, 그런데 방향이 하나의 방향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요. 얘 요만큼 간 줄 알았더니 높이의 차가 발생을 해. 얘도 어디? 높이의 차가 미세하지만 계속해서 뭐하고 있어? 발생을 하고 있어. 그래서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은요, 우리가 그래프를 쪼개서 분해하셔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물체가 앞으로 이동하고 있는 직선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 방향을 우리가 수평 방향이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로 이동하고 있는 데이터를 우리는 자유낙하 연직 방향이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이 두 가지의 방향으로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평 방향부터 해석을 해볼게요. 이 위치에 있는 애를 우리가 한번 여기에 나타내봤더니 여기 위치에 지금 위치가 되어 있고요. 얘도 다중삼각 사진이에요. 동일한 시간 동안을 이용해서 한번 측정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공의 위치를 가지고 한번 띠리리리리 한번 와봤더니 얘 어디? 요 위치에 도착을 했어. 그러면 일정한 시간 동안 이동 거리가 발생하니까 속력 구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공의 위치 한번 또 내려와서 띠리리 찾아봤더니 어디? 여기야. 그럼 동일하게 1초 동안의 이동 거리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이와 같이 계속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 좀 시끄럽죠, 지금. 고3 학생들이 연합 학력고사를 1교시를 마치고 흥분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 그런데 봤더니 자로 얘네들을 측정을 해봤더니 얘의 거리, 얘의 거리, 얘의 거리가 모두 어때? 동일해. 같은 시간 동안의 이동 거리가 동일하다는 사실을 파악을 했어요. 물론 시간이 일정 시간 동안 딱딱딱 사진을 찍었을 때. 자, 그러면 얘는 무슨 운동을 한 거지? 결국 시간분의 뭐 이동거리라고 하는 게 지금 어떤 거야? 일정하다는 얘기야. 아, 그러면 등가속도에서처럼 우리가 뭐? 아, 같을 등을 쓰고요. 얘는 뭐가? 이동 방향도 같으니까 속도가 같네요. 그럼 얘네들을 우린 뭐라고 해요? 등속도 운동이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네요. 그런데 높이차를 다 제외하시면 얘는 어떠한 한 방향으로 이동하는 게 같아요. 그래서 얘를 동일 직선상에서 높이차를 생각을 안 하고 딱 수평 방향만 계산을 하면 한 방향으로 일정하게 운동을 하네요. 아, 그럼 얘를 등, 속, 직선 운동을 한다라고 해석을 하실 수 있겠네요. 그쵸?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라는 거 알아낼 수 있었고, 자, 그러면 수평 방향 끝났어. 어느 방향도 한번 봐야 돼? 수직 방향도 봐야 돼. 여기는 등속 도 운동이라고 하셔도 되시고, 얘를 우리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는 어느 방향이야? 연직 방향에 대해서 한번 볼 거예요. 자, 연직 방향을 봤더니 처음에 위치 여기야. 선생님이 이거를 이어붙이다 보니까 잘 안 붙어가지고요. 자, 조금 휘어져도. 그 다음에 두 번째 1초 뒤에 공의 위치를 봤더니 이동거리가 중심 했더니 요만큼 이동을 했네요. 자, 두 번째 공 갈게요. 중심 위치를 했더니 이번에는 요만큼 이동을 했네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한번 가볼게요. 중심을 위치를 했더니 얘는 이제 이만큼 이동을 했네요. 자, 그 다음 했더니 얘는 이제 얼마큼? 요만큼 이동을 했네요. 거리가 아까 전과는 조금 다른 데이터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형태를 가지고 있네요. 자, 같은 시간 동안 이동 거리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수평 방향을 빼고 연직 방향만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요. 아래 방향으로 우리는 작용하는 힘이 있죠. 그 작용하는 힘이 뭐지? 네, 힘은 중력이요. 중력은 우리 아까 전에도 계산했지만 G, R 제곱분의 M, 스몰 m. 그치? 이 물체의 질량 곱하기 지구의 질량 계산해서 계산을 했을 때 결국은 어떤 값이야? 중력은 일정한 힘의 크기를 갖게 되겠죠. 그럼 답은 나왔어요. 힘이 일정해? 그럼 얘는 무슨 운동할 거야? 앞에서 공부했잖아. 등가속도 운동할 거야. 무슨 운동이랑 동일해? 자유, 낙하 운동이랑 동일한 운동을 할 거야 라고 해석하실 수 있으시죠. 그쵸? 얘 이동거리 뭐 9.8, 19.6, 29.4, 39. 이런 식으로 38.7 뭐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형태를 갖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더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자유낙하 운동이랑 동일한 운동이라 간단하게 해석을 하고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힘을 수평 방향과 연직 방향으로 나누어서 보셔야 된다라고 했고요. 수평 방향에서는 뭐야? 제가 여기 입력을 잘못해놔서 엔터 안 치고 할게요. 등, 속, 직선 운동을 한다라고 얘기했고, 연직 방향에서는 무슨 운동이에요? 우리 자유, 낙하 운동과 동일한 운동이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 무슨 운동? 속도의 변화가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해석을 할 수 있는 뒷받침을 우리가 표로 한번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자, 수평 방향으로 힘 어떻습니까? 수평 방향으로 힘이 초반에 우리 얘가 운동을 하기 시작한 이후에는 추가로 내가 뒤에서 밀어준 힘이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맞아요? 이 평면에서 내가 선생님 저 이거 분명히 쳤는데요. 물체가 이제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나는 추가적인 힘을 주지 않았어요.
즉 마찰력을 이겨내는 힘만 제공을 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수평 방향으로는 여기서 얘네들은 힘이 더 이상 힘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어디에서 보시니까 연직 방향으로는 좀 힘이 달랐죠. 이거 틀려요? 이거 미안해요. 이거를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요. 제가 이거 오타인데 안 바꾼 상태로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거라 이건 지우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미안. 힘이 작용하지 않고요. 아, 네, 여기 안 써놨구나. 내가 다 써야 되는구나. 자, 연직 방향으로 뭐가?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을 해요. 그리고 그 힘은 항상 어때요? 일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더라 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물체의 운동을 한번 해석을 해보면 이 물체의 운동은 결국 어떤 운동? 힘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속력이 어떻게 되는 결과를 얻었다. 속력이 일정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자, 속력이 일정하다는 결과를 통해 우리는 무슨 운동을 한다? 등속 운동을 하고, 수평 방향만으로 얘기하면 직선 운동을 한다 라고 해석을 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면 연직 운동 볼까요? 힘이 작용을 해요. 힘이 작용을 하면 순간순간 누군가 밀어주는, 그 운동 방향을 밀어주는 힘이 작용을 한다는 얘기고, 그러면 속력이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게 됩니다. 속력이 증가를 하는데요. 그 속력이 시간에 따라 속력의 증가량이 어때요? 증가폭이 일정하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유식하게 뭐라고 표현해요? 등 가속도 운동을 하고, 우리가 앞에 확인하셨던 자유낙하 운동과 동일한 운동을 한다 라는 걸 해석을 해내셨습니다. 맞습니까? 자, 이게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을 해석해 보신 거예요. 이것도 EBS 실험을 보시면 자유낙하 운동과 함께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이 함께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교과서에 우리 페이지 몇 페이지에 있지? 네, 91페이지에 사고력 키우기 중간에 지구본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삼국대기 지구 대기권 밖에 있는 물체를 높은 산이라고 상상을 하고, 이 산은 그냥 낮은 산이 아니라 에베레스트처럼 되게 높은 산을 얘기하는 거고요. 대포로 쏜다고 했을 때 포탄의 속력의 증가에 따라서 포탄의 운동 경로가 어떻게 달라질까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이거 과학탐구 실험에서 하셨더라고요. 속력을 평 하고 쐈어. 그럼 얘는 어떻게 돼? 떨어지죠. 조금 더 속력을 높여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떨어져요. 속력을 더 높여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떨어져요. 왜요? 속력이 일정하게 우리가 증가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지구 중심으로 잡아당기는 중력이 있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어느 지점이 됐건 떨어져서 밑으로 떨어지는 것이 기본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얘네들을 충분한 속도가 날 수 있게 뻥 하고 당겨줬을 때, 즉 물체를 너네 해본 적 없나? 요요 같은 거 한번 돌려본 적 있니? 그냥 허공에서 이렇게 돌리다가 한참 돌려 잘 돌아가. 근데 내가 중간에 끈을 잡고 있으면 얘가 안 날아가지. 그런데 얘를 힘을 딱 놓는 순간 어떻게 되니? 잡아당긴 힘이 없으면 튕겨서 그냥 한 직선으로 그냥 날아가 버리잖아. 그치? 자, 그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구 중심으로 잡아당기는 힘, 구심력. 뭐 이건 기억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구심력의 반대 방향으로 나 날아갈 거야. 원심력이야. 원심력인데 원운동을 해야겠지. 그럼 원운동은 어떤 운동이야? 이러한 운동이 우리가 원운동이 되실 거예요. 그쵸? 이 원으로 날아가려는 반대 방향이 원심력이라는 두 힘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두 힘이 평형을 이루어야지만 우리가 요요를 돌릴 때처럼 원운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속력이 너무 느리면 다 어디야? 요요가 내 몸 쪽으로 떨어져서 내가 아파요. 속력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충분히 해주면 얘가 어떻게 돼? 일정한 궤도를 가지고 원운동을 하는 형태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즉, 속력이 충분하게 발생을 하게 되면 얘가 구심력과 원심력의 평형에 의해서 운동 방향 한번 바뀌어. 운동 방향 왜 바뀌어? 이거 벡터야. 두 개의 방향으로 물체를 잡아당기면 요 두 물체는 평형사변형법에서 이 사이 방향으로 작용을 해서 이거에 따라서 여기서 또 힘이
구심력 지구 중심하면 또 이렇게 방향을 해서 우리가 원운동을 하게 된다라는 건데요. 이거는 물리에서 학습하실 거예요. 벡터의 합, 힘의 합. 이거 이용해서 공부하실 거라 여기까지는 하실 필요 없고, 충분한 속력으로 가해지면 우리가 지구 중심에서 인공위성을 날리던, 달이 우리 주변을 돌던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 즉 여러분들 인공위성 되게 많이 날리잖아. 이 인공위성 날릴 때 많은 물리학자들과 수학자들이 일정한 속력 계산하고 궤도 계산을 해서 궤도에서 어떻게 도는지, 다른 인공위성들과 어떻게 겹쳐지지 않는지를 다 계산을 해서 날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과학탐구 실험에서도 한번 정리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수업은 이 내용이 되게 많은 내용이기 때문에 중력이 작용한 역학적 시스템의 상호관계에 대해서 좀 정리를 예시를 해야 되는데, 일단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시고 오늘 수업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